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어요. 법정에서 울려 퍼진 김수연의 차가운 목소리. 하지만 그녀가 가리킨 건 남편의 살인자가 아니었다. 바로 그녀의 남편 서진우 자신이었다. 수연아, 뭔 소리를. 당신이 김수연의 남편을 죽였다고요. 3년 전에. 수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그저 사기꾼일 뿐이에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위조된 학력, 가짜 신분, 그리고 10년간 이어진 치밀한 계획서들. 피고인 서진우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목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심지어 아이까지 이용해서요.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옆에 앉은 어머니 박미옥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완벽했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3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모든 것이 완벽한 우연처럼 보였던 그때로. 서진우는 커피숍 유리창 너머로 한 여자를 주시하고 있었다. 김수연. 28세. 대기업 디자이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울 강남구 일대의 거대한 땅을 소유한 김영수 회장의 외손녀. 정말 확실한 거야? 진우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어머니 박미옥에게 물었다. 물론이지. 내가 얼마나 오래 조사했는데. 미옥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김영수 회장은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어. 오직 수연이와 수연이 동생뿐이야. 그런데 수연이가 맞손녀고 할아버지가 특히 아끼는 아이라고 하더라. 파일 안에는 김영수 회장의 재산 목록부터 가족관계도 그리고 김수연에 대한 상세한 프로필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근데 엄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까? 들키면 어떻게 해? 들킬 리 없어. 내가 누군 줄 알아? 30년간 온갖 집안의 뒷일을 다 해봤는데. 미옥의 눈이 번뜩였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아버지는 빚만 잔뜩 남기고 죽고 나는 남의 집 가정부 노릇하면서 너 키웠어. 이제는 우리도 떳떳하게 잘 살아야지. 진우는 다시 수연을 바라봤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녀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다. 저 여자가 우리 인생을 바꿔줄 거야. 미옥이 속삭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똑똑한 아이니까 성급하게 굴면 안 돼. 천천히,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거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3주 후, 수연은 평소처럼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 2호선 강남역에서 사당역으로 가는 길.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칸을 이용했다. 실례합니다. 수연이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을 읽고 있을 때 누군가 말을 걸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키는 175cm 정도, 선한 인상에 조금 수줍어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혹시 그 책, 무슨 책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표지가 안 보여서요. 아, 이거요? 수연은 화면을 보여줬다.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이에요. 와, 정말요? 저도 미야베 미유키 좋아해요. 진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특히 모방범 같은 작품들요. 사실 진우는 미야베 미유키가 누군지도 몰랐다. 하지만 수연의 독서 취향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SNS와 블로그를 뒤져서 좋아하는 작가들을 모두 외워뒀던 것이다. 모방범. 정말 명작이죠. 수연의 눈이 반짝였다. 혹시 다른 추리소설도 읽으세요? 이렇게 첫 대화가 시작됐다. 둘은 사당역까지 가는 동안 내내 책 이야기를 나눴다. 진우는 미리 준비한 독서 목록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참, 저 서진우라고 해요. 아, 네. 저는 김수연이에요. 수연 씨. 예쁜 이름이네요. 수연은 살짝 볼이 빨갛게 됐다. 진우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첫 단계 성공이었다. 그 후로 진우는 매주 2-3번씩 수연과 같은 지하철을 탔다. 처음에는 우연인 척했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다. 진우는 수연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들을 공부했다. 추리소설은 기본이고 그녀가 즐겨 듣는 음악, 좋아하는 영화, 자주 가는 카페까지.
심지어 그녀가 디자인 일을 하니까 관련 서적들도 읽어뒀다. 한 달 후 진우는 용기를 내서 수연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요? 영화요? 수연이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았다. 아, 싫으시면 괜찮아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아니에요. 좋아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무슨 영화 볼까요? 최근에 개봉한 일본 추리 영화 있던데 어때요? 물론 진우는 이미 수연이 그 영화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의 SNS에서 확인했으니까. 첫 데이트는 대성공이었다. 영화를 본 후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연이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진우 씨는 정말 저와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신기해요. 진우는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운명인가 봐요. 사실 비슷한 취향이 아니라 진우가 수연에게 맞춘 것뿐이었다. 하지만 수연은 그런 사실을 알 리 없었다. 교제 3개월째, 진우는 수연에게 자신의 가족을 소개했다. 우리 엄마가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어머니를요? 수연은 조금 긴장했다.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우리 엄마 되게 좋은 분이에요. 약간 소심한 편이시긴 하지만. 진우가 데려간 곳은 작은 반찬 가게였다. 미옥은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어머님, 수연이에요. 어머, 수연이구나. 미옥은 부리부리한 눈을 동그랗게 뜨며 수연을 바라봤다. 아이고, 우리 진우가 말한 것보다 훨씬 예쁘네. 미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평소 날카롭고 계산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순박하고 정다운 시골 아주머니처럼 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연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이고, 인사도 참 예쁘게 하네. 앉아, 앉아. 뭐 좀 먹을래? 엄마가 직접 담근 김치 있는데. 미옥은 수연에게 온갖 음식을 대접하며 극진히 대했다. 그리고 중간중간 가난한 집안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가 워낙 형편이 어려워서 진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 장사하면서 키웠거든. 그래서 진우가 좀 소심한 편이야. 어려서부터 눈치를 많이 봐가면서 자랐거든. 어머니, 그런 말씀. 괜찮아요, 진우 씨. 수연이 미옥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정말 대단하세요. 미옥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수연이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있었다. 수연아, 너희 집안은 어때?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저희 아버지는 회사원이시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가 저희를 많이 아껴주세요. 저하고 여동생을. 미옥과 진우는 시선을 교환했다. 드디어 본론이 나왔다. 할아버지가 좋으신 분인가 보네. 네, 정말 좋으세요.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편안하게 지내세요. 수연은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말 행복해 보였다. 미옥은 그런 수연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저희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니까 틀림없이 상속에서도 큰 몫을 차지할 거야. 교제 1년 후 진우는 수연에게 프러포즈했다. 장소는 수연이 좋아하는 한강공원. 시간은 석양이 지는 시간. 모든 것이 수연의 취향에 맞춰져 있었다. 수연아. 왜? 진우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다. 나와 결혼해 줄래? 수연은 깜짝 놀라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진우 씨. 1년 동안 너와 함께하면서 확신했어. 너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다고. 나는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너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우는 정말 진심으로 보였다. 네. 좋아요. 하지만 진우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이제 절반은 성공했다. 결혼만 하면 김영수 회장의 재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야. 약혼 후 수연은 진우의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다. 미옥은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 집도 깨끗하게 치우고 좋은 음식도 장만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수연은 비싼 한우 선물 세트를 가져왔다. 아이고, 이런 비싼 걸 왜 사왔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미옥은 사양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좋아 죽겠다는 표정이었다. 괜찮아요. 앞으로 가족이 될 텐데요. 미옥은 수연을 보며 흐뭇해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수연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 정말 순진하고 착하다.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이면 조종하기 쉬울 거야. 수연아, 혹시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촐하게 하려고요. 집은? 신혼집 마련은? 수연이 잠시 망설였다. 그게 저희 할아버지가 집 하나를 주신다고 하셔서요. 미옥과 진우의 눈이 동시에 번뜩였다. 정말? 할아버지가? 네, 강남에 작은 아파트 하나 있는데 그걸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마 4억 정도 될 것 같아요. 4억. 미옥은 겉으로는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대박을 외쳤다. 어머나, 그럼 우리도 뭔가 해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서로 도우며 살면 되는 거죠. 그날 밤 미옥과 진우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4억짜리 아파트라니. 이거 완전 대박이다. 엄마, 그런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더 가지고 있을까? 내가 알아본 바로는 강남 일대 땅만 해도 수십억은 좋게 될 거야. 게다가 다른 부동산도 있을 테고. 그럼 우리가 잘만 하면. 그래, 잘만 하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결혼식 당일, 진우는 정말 완벽한 신랑이었다. 감동적인 결혼 서약을 하며 눈물까지 흘렸다. 수연아, 나는 평생 너만을 사랑할 거야.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수연도 감동해서 울었고 하객들도 모두 감동했다. 특히 수연의 할아버지 김영수 회장은 진우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진우야, 우리 수연이 잘 부탁한다. 네, 할아버지. 평생 수연이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영수 회장은 진우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 같은 사위를 둬서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진우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당신의 재산이 곧 우리 것이 될 거예요. 강남의 4억짜리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수연과 진우.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진우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이었다. 수연이 퇴근하면 저녁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녔다. 여보, 정말 행복해. 수연은 진우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나도 행복해. 진우도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다. 결혼 후 3개월째, 진우는 김영수 회장을 자주 만나러 갔다. 효자 사위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 할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아이고, 우리 사위가. 고마워, 진우야. 당연한걸요. 저도 이제 가족인데. 영수 회장은 진우를 더욱 아끼게 됐다. 수연보다도 진우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진우야, 혹시 사업에 관심 있어? 사업이요? 내가 하는 사업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진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김영수 회장의 사업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도움이 될까요? 무슨 소리야? 너 같은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면 충분해. 그날부터 진우는 김영수 회장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업무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됐다. 결혼 1년 후 수연이 임신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정말? 진우는 기뻐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아이가 생겨서가 아니라 이제 김영수 회장의 증손자를 낳게 되어 자신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다. 임신 초기는 괜찮았지만 중기로 접어들면서 진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여보, 오늘 할아버지 댁에 가야 하는데. 나는 좀 피곤해. 너 혼자 갔다 와. 하지만 할아버지가 진우 씨도 보고 싶어 하셔서. 알았어, 알았어. 나중에 따로 갈게. 수연은 이상했다. 결혼 전과 결혼 초기에는 그렇게 할아버지를 챙기더니 요즘은 왜 이런 식으로 나올까?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미옥 때문이었다. 수연아, 우리도 이제 가족인데 한 달에 용돈 좀 드리면 안 될까? 용돈이요? 그래, 월 50만 원 정도면. 수연은 당황했다. 결혼 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도 아직 여유가 별로 없어서요.
여유가 없다고. 4억짜리 집에 살면서. 미옥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집은 할아버지가 주신 거고. 그래도 너희가 둘 다 월급쟁이인데 50만 원도 못 줘. 결국 수연은 미옥에게 월 30만 원을 드리기로 했다. 하지만 미옥은 불만족스러워했다. 수연이 딸 하은이를 낳았다. 김영수 회장은 증손녀를 보고 너무 좋아했다. 우리 하은이 할아버지를 닮아서 예쁘네. 진우도 처음에는 아이를 예뻐했다. 하지만 육아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여보, 하은이가 우네. 좀 봐줄래? 나도 피곤해. 너가 봐. 나도 밤새 못 잤는데. 엄마가 되었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수연은 점점 지쳐갔다. 진우는 육아를 모두 수연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회사 일과 친구들과의 만남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왔다. 게다가 미옥의 요구는 점점 더 커졌다. 수연아, 내가 하은이 봐줄 테니까 용돈을 좀 더 올려줘. 더요? 지금 30만 원으로는 부족해. 60만 원 정도는 줘야지. 어머님, 60만 원은 너무 뭐가 너무해. 내가 하은이 돌봐주는데 그 정도도 못 줘. 결국 수연은 미옥에게 60만 원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미옥은 하은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다. 어느 날 수연이 일찍 퇴근했을 때였다. 어머님, 하은이는 어디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일찍 와? 수연이 방에 들어가 보니 하은이가 혼자 침대에서 울고 있었다. 기저귀도 갈지 않은 채로. 어머님, 하은이 기저귀가. 아, 깜빡했네. 미안해. 그날 밤 수연은 진우에게 이야기했다. 여보, 어머님이 하은이를 제대로 안 봐주시는 것 같아. 뭐?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정말이야. 오늘 보니까 너 우리 엄마한테 불만이 있는 거야? 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수연은 놀랐다. 불만이 아니라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그런 소리를 해. 이때부터 수연과 진우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은이가 돌이 지난 후 진우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여보, 우리 가계부 좀 정리해야겠어. 가계부요? 그래. 앞으로 생활비는 수입에 비례해서 내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월급이 400만 원이고 너는 200만 원이잖아. 그럼 20일 비율로 생활비를 내는 게 공평하지. 수연은 어이가 없었다. 여보, 우리 집은 할아버지가 주신 건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생활비는 따로 계산해야지. 그럼 어머님 용돈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20일로 나눠서 내자. 나는 40만 원, 너는 20만 원. 수연은 황당했다. 4억짜리 집에 공짜로 살면서 무슨 소리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진우의 차가운 표정을 보니 말이 안 나왔다. 더욱 심한 건 미옥이었다. 수연아, 너 시장 좀 같이 가자. 미옥은 수연을 데리고 시장에 갔다. 그런데 시장에서 미옥의 행동은 충격적이었다. 이 생선 이게 뭐야? 싱싱하지도 않으면서 이 가격을 받아. 아줌마, 이거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생선을 몇십 년 봤는데. 미옥은 큰 소리로 떠들며 생선가게 아주머니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수연은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다. 어머님, 그냥 다른 곳에서 사요. 뭔 소리야? 이런 건 확실히 따져야 해. 결국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할인을 해줄 때까지 미옥은 떠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미옥은 하은이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어머님, 하은이한테 밥을 먹이시면 안 돼요. 왜? 나는 진우도 이렇게 키웠어. 목에 걸릴 수 있어요. 에이, 괜찮아. 조금 먹는 건데 뭐. 수연이 말려도 미옥은 자신의 방식대로만 하려고 했다. 하은이가 18개월쯤 됐을 때 수연은 우연히 진우의 비밀 계좌를 발견했다. 그날은 진우가 출장을 간다며 급하게 나간 날이었다.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통장이 떨어진 것이다. 이게 뭐지? 수연이 통장을 펼쳐보니 깜짝 놀랐다. 계좌 잔액이 2천만 원이 넘었다. 그리고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고 있었다. 이상하다. 진우는 월급을 모두 공동계좌에 넣는다고 했는데 수연이 입출금 내역을 자세히 보니 더욱 이상했다.
매달 김영수 회장의 회사에서 진우 월급 외에 별도로 200만 원씩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은 미옥에게 100만 원, 나머지는 진우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뭐야 이게? 할아버지가 진우한테 따로 돈을 주시는 거야?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지출 내역이었다. 유흥업소,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명품 브랜드에서의 결제 내역까지. 진우가 수연에게는 회사 회식이라고 말했던 날들이었다. 그럼 진우는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네.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진우가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따졌다. 여보, 이게 뭐야? 수연은 통장을 내밀었다. 진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어디서 이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할아버지가 당신한테 따로 돈을 주신다고. 그것도 매달 200만 원씩. 그게 할아버지가 회사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리고 이 유흥업소 결제는 뭐야? 진우는 잠시 말을 못했다가 갑자기 화를 냈다. 야, 내가 돈 벌어오는데 어떻게 쓰든 내 마음 아니야. 뭐? 내 마음이라고. 그래. 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끔 친구들과 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친구들과 논다고 유흥업소를 가. 에이, 그냥 술집이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수연은 어이가 없었다. 자신은 매달 60만 원을 시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쪼들려 살고 있는데 진우는 200만 원을 받아서 혼자 펑펑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이제라도 이 돈으로 생활비를 같이 내자. 뭘? 이 돈은 할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야. 회사 일 때문에. 회사 일은 우리 할아버지 회사 일이잖아. 우리 할아버지? 진우가 비웃었다. 너 할아버지지, 내 할아버지가 뭐야? 수연은 진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결혼 전까지는 그렇게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척했으면서 이제는 남 취급을 하고 있었다. 그 일 이후로 수연과 진우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그리고 미옥도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수연아, 하은이 좀 보고 있을게. 너는 마트 좀 다녀와. 네, 어머님. 수연이 마트에 다녀와 보니 하은이가 울고 있었고 미옥은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님, 하은이가 왜 울어요? 응, 몰라.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 수연이 하은이를 확인해 보니 기저귀가 젖어 있었고 배도 고파하는 것 같았다. 어머님, 하은이 우유 안 주셨어요? 우유. 아, 깜빡했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수연은 불안해졌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다른 곳에서 왔다. 어느 날 수연이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미옥이 하은이에게 밥풀을 먹이고 있었다. 어머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괜찮아. 이것 좀 먹는다고 어떻게 되겠어. 목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에이, 너무 예민해. 나는 진우도 이렇게 키웠다고. 수연이 하은이를 확인해 보니 목에 밥풀이 걸려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다. 하은아. 수연은 급하게 하은이 등을 두드려서 밥풀을 빼냈다.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아이고, 뭐 그렇게 호들갑을. 호들갑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죽을 뻔했다고요. 미옥의 표정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다. 뭐? 죽을 뻔했다고. 너 지금 내가 하은이를 해치려고 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해. 미옥은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 평소 순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내가 얼마나 하은이를 예뻐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어머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내가 손녀를 해치려고 했다는 뜻 아니야? 그날 밤 진우가 돌아오자 미옥은 진우에게 이르기 시작했다. 진우야, 수연이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해. 뭐라고요? 하은이 밥 좀 먹였다고 내가 하은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진우는 수연을 째려봤다. 수연아,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 여보, 정말 위험했어. 하은이가 밥풀 때문에 숨을 못 쉬었다고. 그래도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그럼 우리 딸이 위험해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엄마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 수연은 절망했다. 남편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편만 들고 있었다. 그 일 이후로 미옥과 진우는 더욱 노골적으로 수연을 차별하기 시작했다.
수연아, 앞으로 시댁 용돈은 너 혼자 다 내. 네. 왜요? 너 할아버지가 집도 주시고 하시니까 그 정도는 내가 해야지. 하지만 진우 씨가 할아버지한테 따로 받는 돈도 있잖아요. 그건 회사 일하는 대가야. 이건 다른 거고. 진우도 미옥의 편을 들었다. 엄마 말이 맞아. 어차피 너도 월급 받으니까 60만 원 정도는 혼자서도 낼 수 있잖아. 6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야. 미옥이 끼어들었다. 100만 원이요? 응. 물가도 올랐고 하은이 돌봐주는 것도 있고. 수연은 기가 막혔다. 자신의 월급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시어머니에게 주고 나머지 100만 원으로 하은이 용품과 자신의 생활비를 다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해. 내 돈은 건드리지 말고. 진우의 말에 수연은 어이가 없었다. 당신 돈? 우리가 부부인데 왜 당신 돈, 내 돈이 따로 있어요? 당연히 따로 있지. 나는 400만 원 벌고 너는 200만 원 버는데. 그럼 할아버지가 주신 집은 뭐예요? 그것도 제 것이니까 당신이 나가실래요? 진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 논리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정말. 진우는 화를 냈다.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다고. 당신이 변한 거 아니에요? 수연은 속으로 생각했지만 말로 하지는 않았다. 이미 진우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 생활이 몇 달 계속되던 어느 날 수연은 우연히 이상한 일을 목격했다. 하은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미옥이 다른 여자와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 그런데 미옥의 표정과 말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그 집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어머, 대박이야. 강남 일대 땅만 해도 수십억이래. 그럼 우리 계획대로 되면. 당연하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수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미옥이 누군가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같았는데 무슨 계획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며느리가 좀 까다로워졌다며. 어휴, 그 여자 요즘 진짜 신경질적이야. 시어머니한테 대들기까지 하고. 조심해야겠네. 들키면 안 되니까. 들킬 리 없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데. 수연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들킬 리 없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오래 준비했다는 걸까?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미옥의 대화가 계속 생각났다. 그리고 문득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다시 떠올려봤다. 진우와의 만남도 정말 우연이었을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말도 안 된다고 여겼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진우가 자신의 취향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결혼 전에는 그렇게 할아버지를 좋아하더니 결혼 후에는 할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 그리고 미옥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수연은 아직 확신하지 못했다. 그저 막연한 의심일 뿐이었다.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수연이 진우의 옷을 세탁하다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발견했다. H 흥신소라고 적혀 있었다. 흥신소? 진우가 왜 흥신소 명함을 가지고 있지? 수연은 인터넷으로 그 흥신소를 검색해봤다. 그런데 그 흥신소의 주요 업무가 신상조사와 재산조사였다. 이상하다. 도대체 진우가 누구를 조사한 걸까?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직접 그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H 흥신소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서진우라는 분이 의뢰를 한 적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고객 정보는 비밀이라서. 저는 서진우의 아내입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서진우 씨 아내분이시군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2년 전에 끝난 사건인데. 2년 전이요? 네, 김영수 회장 댁 재산조사 건이잖아요. 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재산조사. 라고 하셨나요? 혹시 모르셨나요?
서진우 씨가 김영수 회장 집안의 재산 규모와 상속관계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는데 전화를 끊은 수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진우가 자신에게 접근한 것도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척한 것도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것이다. 그럼 나는 완전히 속은 거네. 수연은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다.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가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수연은 아직 모든 것을 확신할 수는 없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진우와 미옥의 과거를 알아보기로 했다. 진우가 다녔다는 대학교에 전화를 걸어봤다. 안녕하세요. 혹시 졸업생 정보 확인이 가능한가요? 어떤 목적으로 문의하시는 건가요? 동문회 준비 때문입니다. 수연은 거짓말을 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서진우라는 학생이 2015년에 졸업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잠시 후 답변이 왔다. 죄송합니다. 서진우라는 이름으로는 졸업생 명단에 없습니다. 없다고? 그럼 진우가 대학교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 거야? 수연은 더 놀랐다. 진우는 명문대 출신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수연은 진우가 다닌다는 직장을 조사했다. 결혼 전에 진우는 중견기업에 다닌다고 했었다. 그 회사에 아는 사람을 통해 문의해봤지만 역시 서진우라는 직원은 없었다. 그럼 진우는 도대체 뭐라고 살았던 거야? 수연은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진우에 대한 모든 정보가 거짓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다른 곳에서 왔다. 수연은 우연히 진우와 미옥의 과거 주소를 알게 됐다. 그리고 그 동네에 가서 이웃들에게 물어봤다. 혹시 서진우, 박미옥이라는 모자를 아세요? 아, 그 사람들 여기 살다가 갑자기 이사 갔던데. 언제쯤이요? 한 3년 전.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었어. 항상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았거든. 꾸미고 있다니요? 응. 밤늦게까지 뭔가 계획 세우는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진우라는 아들이 여러 여자들과 만나는 것 같더라고. 여러 여자들과요? 그래. 한 번은 우연히 봤는데 진우가 어떤 여자랑 카페에서 이야기하는데 내 집안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지. 수연은 온몸이 떨렸다. 진우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에게도 같은 수법을 써왔다는 것이었다. 혹시 그 여자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 한동안 만나다가 갑자기 안 보더라고. 아마 진우가 차인 것 같던데. 수연은 이제 확신했다. 진우와 미옥은 처음부터 자신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었다. 수연은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하은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연차를 내서 시간을 만들었다. 먼저 진우가 일한다는 할아버지 회사에 가봤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비서에게 진우에 대해 물어봤다. 비서님, 혹시 진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우 씨요?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진우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비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은 회장님이 진우 씨를 너무 좋아하셔서 별로 일다운 일은 안 시키세요. 그냥 회장님 개인적인 일들 도와드리는 정도. 개인적인 일이요? 네. 회장님 병원 모시고 가기, 개인적인 심부름, 그런 것들이요. 수연은 이상했다. 그런 일로 매달 200만 원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됐다. 혹시 진우가 회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린 일이 있나요? 비서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진우 씨가 회장님의 재산 관리에 관심이 많으세요. 재산 관리요? 네. 부동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주식은 뭘 가지고 계신지, 그런 걸 자주 물어보세요. 그걸 왜 물어보죠? 글쎄요. 사위로서 도움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하지만 비서의 표정을 보니 그것도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수연은 이제 진우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재산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수연은 이번에는 미옥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미옥이 가정부 일을 했다고 했으니 그쪽으로 알아봤다.
가정부 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박미옥에 대해 문의했다. 박미옥이라는 분이 저희 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요. 박미옥 씨요? 아, 이분 기억나네요. 어떤 분이셨나요? 좀 문제가 있던 분이에요. 문제요? 네. 고객 집안의 개인정보를 너무 자세히 파악하려고 하셨어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들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필요 이상으로 캐물으셔서 수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결국 그만두게 됐죠. 고객들이 불편해하셔서. 혹시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글쎄요. 소문으로는 고객집 물건을 좀 가져간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수연은 미옥의 정체에 대해 더욱 확신하게 됐다. 미옥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부유한 집안을 노리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수연은 더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인터넷에서 박미옥을 검색해보니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집안을 속인 사건들이 나왔다. 한 기사에서는 미옥과 진우로 추정되는 모자가 부유한 독거노인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챈 사건이 소개되어 있었다. 다행히 발각되어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수법이 매우 치밀했다고 나와 있었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도 위험한 거 아니야? 수연은 급하게 할아버지께 연락을 드렸다. 할아버지, 혹시 최근에 진우한테 특별한 부탁을 받으신 적 있나요? 부탁? 글쎄. 아, 며칠 전에 부동산 서류 좀 정리해달라고 했지. 부동산 서류요? 응. 진우가 내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겠다고 하더라고. 수연은 식은땀이 났다. 진우가 할아버지의 부동산 서류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었다. 할아버지, 그 서류 진우한테 주시면 안 돼요. 왜? 사위가 도와주겠다는데. 할아버지, 제가 가서 직접 설명드릴게요. 수연은 바로 할아버지 댁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할아버지, 진우와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저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럴 리가.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수연은 흥신소에서 들은 이야기부터 진우의 거짓 학력 미혹의 과거 행적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수연이 제시한 증거들을 보고는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진우가 나한테 다가온 것도 네, 모두 계획된 일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개새끼들이. 내가 그렇게 믿고 아꼈는데. 할아버지, 욕은. 아니야, 수연아. 이런 놈들한테는 욕도 아까워. 할아버지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긴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나요? 변호사가 온 후 할아버지와 수연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단 서진우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서류와 자산을 차단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이미 넘겨준 서류들은 어떻게 하죠? 다행히 아직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는 넘겨주지 않으셨네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수연 씨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은이 때문이었다. 하은이가 있어서 쉽게 결정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수연아, 저런 아버지 밑에서 하은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겠니? 할아버지가 말했다. 수연도 그 생각은 했지만 막상 이혼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아보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짓을 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 변호사가 제안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 사기죄로 고발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사기죄요? 네. 결혼을 위한 신상 위조, 재산 취득을 위한 기만 행위 등이 모두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연은 사기죄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범죄자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증거를 더 모을까요? 일단 그들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대화 내용도 녹음하시고. 변호사는 수연에게 소형 녹음기를 건네줬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들키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수연은 진우와 미옥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여전히 할아버지 회사에 다니며 재산 정보를 캐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할아버지가 경계하고 있어서 예전처럼 쉽게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아. 진우가 미옥에게 말했다. 이상하다니. 예전에는 내가 뭘 물어봐도 다 대답해 주셨는데 요즘은 피하시는 것 같아. 수연은 방 안에서 이 대화를 녹음했다. 혹시 수연이가 뭔가 말한 것 같지 않아? 미옥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수연이가 뭘 안다고. 그래도 조심해야지. 들키면 지금까지 한 게 다 물거품이 되잖아. 엄마,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들킬 리 없어. 그래도 수연이가 예전보다 눈치가 빨라진 것 같아. 요즘 나를 보는 눈빛이 좀 이상해. 수연은 긴장했다. 미옥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럼 좀 더 조심해서 행동하자. 응. 그리고 할아버지한테서 서류 받는 일도 서둘러야겠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요즘 안 주시잖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수연은 소름이 돋았다. 이들이 할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랐다. 며칠 후 수연은 더욱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됐다. 엄마, 할아버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어떡해? 다른 수를 써야지. 다른 수?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시잖아. 혹시나 하는 일이 생기면. 엄마, 설마.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아프시거나 하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는 뜻이야. 하지만 미옥의 말투에는 뭔가 섬뜩한 구석이 있었다. 그리고 수연이도 좀 조용히 시켜야겠어. 수연이를? 응. 요즘 너무 나대는 것 같아. 예전에는 순하더니. 어떻게? 방법은 많지. 일단 경제적으로 더 압박을 가하는 거야. 경제적으로. 시댁 용돈을 더 올리고 생활비도 더 많이 내게 하고. 그러면 수연이가 돈 때문에 바빠져서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을 거야. 수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들이 자신을 완전히 우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하은이를 핑계로 수연이를 더 집에 묶어두자. 하은이를? 응. 하은이가 아프다고 하고 어린이집도 그만두게 하고. 그러면 수연이가 집에서 나갈 수 없을 거야. 수연은 소름이 돋았다. 이들이 하은이까지 이용하려고 하다니. 그 대화를 들은 후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폭발하지 않고 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로 했다. 수연은 진우가 외출한 사이에 그의 방을 뒤졌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다. 첫 번째는 여러 여성들의 사진과 프로필이었다. 각각의 여성 옆에는 재산 규모, 가족관계, 접근 방법 등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 수연의 것도 그중 하나였다. 두 번째는 할아버지의 재산 목록이었다. 부동산부터 주식, 예금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상속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다.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이었다. 계획서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1단계 김수연 접근 및 결혼, 2단계 김영수 회장 신뢰 확보, 3단계 재산정보 파악, 4단계 법적 지위 확보, 양자 상속 등 5단계 최종 목표 달성. 그리고 맨 아래에는 섬뜩한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다. 필요시 김영수 회장 건강 문제 유도 가능. 수연은 온몸이 떨렸다. 이들이 할아버지의 건강에까지 해를 끼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연은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았다. 그날 밤 수연은 할아버지와 변호사에게 새로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줬다. 이것들이면 충분히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그리고 할아버지 건강에 해를 끼치려 한다는 부분은 살인예비죄나 협박죄로도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이런 놈들을.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할아버지, 이제 반격할 때가 됐어요. 수연이 말했다. 어떻게 할 거니? 저들이 저희를 속인 것처럼 저희도 저들을 속여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거예요. 수연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우가 할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수연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할아버지가 큰 병에 걸려서 시간이 얼마 없다고 연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싶다고 하시고. 그럼 분명히 진우와 미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속 관련 일에 개입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거죠.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계획입니다. 그들이 상속에 개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할아버지가 걱정했다. 물론 위험하죠. 하지만 이대로 놔두면 더 위험해요. 저들이 정말로 할아버지한테 해를 끼칠지도 모르거든요. 다음 날 할아버지는 진우에게 연락했다. 진우야, 잠깐 회사로 와줄래? 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가서 이야기하자. 진우가 회사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우야, 사실 나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몸이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 진우의 눈이 번뜩였다. 하지만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다. 어머, 무슨 병이세요?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치료를 받으셔야죠. 나이가 나이인지라. 치료에도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진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 너무 슬퍼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죽기 전에 재산 정리를 좀 해두려고 해. 재산 정리요? 응. 유언장도 써야 하고 상속 문제도 정리해야 하고. 진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럴래? 고마워, 진우야. 당연하죠. 저도 이제 가족인데. 할아버지는 진우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역시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졌다. 그날 밤 진우는 흥분한 채로 미옥에게 전화했다. 엄마, 대박 소식이 있어. 뭔데? 할아버지가 병에 걸리셨대. 정말? 응. 간암인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셔. 미옥도 흥분했다. 그럼 이제 상속 문제가. 맞아. 할아버지가 재산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내가 도와드리기로 했어. 잘했어. 이번이 기회야. 수연은 옆방에서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해. 수연이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걱정 마. 수연이는 할아버지가 아프시다는 것도 몰라. 그래. 그럼 다행이네. 엄마, 우리 드디어 성공하는 거야. 그래.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수연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거짓 소식에 이렇게 좋아하다니. 다음 날부터 진우와 미옥은 적극적으로 할아버지의 상속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유언장은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글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어.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정증서 유언장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정증서 유언장. 네, 그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진우는 이미 공정증서 유언장에 대해 공부를 해뒀다. 할아버지가 유언장을 쓸 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도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상속자도 신중하게 정하셔야 해요. 상속자? 네. 수연이와 수연이 동생만으로는 재산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진우는 슬쩍 자신도 상속에 포함시켜달라는 의미로 말했다. 사위인 저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할아버지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모르는 척했다. 그렇겠구나. 진우야, 너 같은 사위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저야말로 할아버지를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진우의 연기가 계속됐지만 할아버지와 수연은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다. 미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할아버지 집에 자주 드나들며 간병을 해드린다는 핑계로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봤다. 할아버지, 제가 죽 끓여다 드릴게요. 고마워, 미옥아. 미옥은 할아버지를 돌보는 척하면서 집안의 중요한 서류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다. 할아버지, 혹시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서류? 네, 혹시나 해서요. 병원에 가시거나 하실 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 건 금고에 넣어뒀어. 금고요? 어디에 있는 금고인가요? 할아버지는 속으로 경악했다.
미옥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재산에 관심을 보이다니. 그냥 은행 금고에. 아, 은행 금고에 있으시는군요. 미옥은 아쉬워했다. 은행 금고에 있으면 함부로 접근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나 하는 일에 대비해서 가족들이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가족들이? 네, 수연이나 진우같이. 아, 그렇겠구나. 할아버지는 미옥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 2주 후, 할아버지는 진우와 미옥을 불러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진우야, 미옥아, 고마워. 그동안 너희가 나를 정말 잘 돌봐줬어. 당연한 일이에요, 할아버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유언장을 썼어. 진우와 미옥의 눈이 동시에 번뜩였다. 유언장을요? 응. 그런데 너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뭔가요?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니? 진우는 이때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 할아버지, 제 생각에는 수연이와 동생이 각각 반씩 가져가시되 관리는 저 같은 남자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리를? 네, 여자들은 재산 관리에 약하니까요. 그렇다면 너한테 관리권을 주면 되겠구나. 저야 언제든 기꺼이 도와드리죠. 미옥도 끼어들었다. 맞아요, 할아버지. 진우가 관리를 해야 안전해요. 그래. 그럼 진우 명의로 재산을 넘겨도 되겠네.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진우와 미옥은 완전히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혹시 너희들이 나한테 숨기는 게 있니? 숨기는 게요? 응.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거나. 진우와 미옥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아니면 내 건강에 해를 끼칠 생각을 했다거나. 이때 할아버지는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이걸 한번 들어보겠니? 녹음기에서 진우와 미옥의 대화가 나오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아. 혹시 수연이가 뭔가 말한 것 같지 않아? 필요시 김영수 회장 건강 문제 유도 가능. 진우와 미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할아버지, 이건. 진우는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진우야, 아니 서진우라고 해야 하나? 본명이 뭐니? 할아버지, 너의 학력도 거짓이고 직장도 거짓이고 심지어 나한테 접근한 것도 계획된 일이었구나. 미옥이 갑자기 일어나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문이 열리면서 경찰이 들어왔다. 박미옥 씨, 서진우 씨, 체포합니다. 체포요? 무슨 죄로요? 사기죄, 협박죄, 그리고 살인 예비죄입니다. 경찰은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미옥이 소리쳤다. 이때 수연이 나타났다. 어머님, 아니 박미옥 씨.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수연아 너. 네,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저희 가족을 속이려고 한 모든 계획을요. 수연은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을 경찰에게 제출했다. 이게 뭐냐고. 진우가 소리쳤다. 당신이 직접 쓴 계획서예요. 필요시 김영수 회장 건강 문제 유도 가능이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진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6개월 후 재판이 열렸다. 진우는 사기죄, 협박죄, 위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미옥은 공동정범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에서 진우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판사님, 저는 그냥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게 잘못인가요? 부자들이 가진 걸 조금 나눠 가지려고 했을 뿐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준엄하게 말했다. 특히 무고한 아이까지 이용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미옥도 마찬가지였다. 판사님, 저는 그냥 아들이 잘 살기를 바란 어머니일 뿐입니다. 피고인 박미옥은 10년 넘게 여러 가정을 속여온 전문적인 사기꾼입니다. 특히 노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중합니다. 최종 선고에서 판사는 말했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선량한 가정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주범 서진우에게는 징역 7년, 공범 박미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진우와 미옥은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다. 수연은 방청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3년간 지속된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 수연은 이혼 절차를 밟았다. 다행히 진우와 미옥의 범죄가 입증되면서 이혼은 쉽게 진행됐다. 하은이의 양육권은 당연히 수연이 가져갔다. 진우는 감옥에 있는 동안 하은이와의 면접 교섭권도 포기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3살이 된 하은이가 물었다. 아빠는 멀리 갔어. 수연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하은이가 커서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때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거짓말로 키울 수는 없었다. 수연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수연 씨가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상담사가 말했다. 당신은 피해자예요.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했잖아요.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봤다면. 그들은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10년 넘게 이런 일을 해온 사람들을 일반인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상담사의 말에 수연은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다. 재판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수연을 불렀다. 수연아, 고생 많았다. 할아버지야말로 연기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나도 젊었을 때 연극을 좀 했거든. 정말요? 응. 그래서 그런지 연기가 생각보다 잘 됐어. 할아버지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수연아, 사실 나는 진짜로 유언장을 써뒀어. 네. 진우놈들 때문이 아니라 원래 쓰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진짜 유언장이야. 수연은 봉투를 받았다. 지금 열어봐도 돼. 그럼. 수연이 유언장을 읽어보니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수연과 여동생 수정이에게 반반씩 상속되도록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이렇게 많이. 너희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그리고 이번 일로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깨달았어. 할아버지. 특히 수연이, 너는 이번에 정말 용감했어. 나 같았으면 그냥 당하고 살았을 텐데. 수연은 눈물이 났다. 그리고 하은이는 내 증손녀야. 그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할아버지는 하은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다. 우리 하은이,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 증조 할아버지. 하은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1년 후 수연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다. 혼자서는 어려웠겠지만 할아버지가 초기 자금을 지원해 주셨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뭘 고마워해. 내가 잘 되는 게 내 기쁨이야. 수연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점점 잘 되기 시작했다. 진우와 결혼하기 전의 실력의 경험까지 더해져서 더욱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 하은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할아버지와 이모 수정이의 사랑 속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고 있었다.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하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와, 우리 하은이가 그린 거야? 정말 잘 그렸네. 나도 엄마처럼 디자이너가 될 거야. 수연은 하은이를 꼭 안았다. 이제는 정말로 행복했다. 한편 감옥에 있는 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억울해하고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후회하기 시작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진우는 감옥에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다. 어릴 때부터 가난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정말로 수연이를 사랑한 적은 없었나? 진우는 생각해봤다. 처음에는 정말 계산적으로 접근했지만 수연과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진짜 감정이 생겼던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 감정보다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컸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었다. 하은이. 진우는 하은이 생각을 하면 가장 마음이 아팠다. 진짜 자신의 딸인데
이제는 만날 수도 없었다. 감옥에서 나가면 하은이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때까지 하은이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지 의문이었다. 미옥은 진우보다 일찍 출소했지만 갈 곳이 없었다. 그동안 사기로 모은 돈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배상됐고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미옥은 쪽방촌에서 혼자 살면서 후회했다. 평생 남을 속이며 살아온 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다. 어느 날 미옥은 우연히 수연과 하은이를 길에서 마주쳤다. 수연아. 수연은 미옥을 보고 놀랐지만 피하지 않았다. 어머님. 아니, 미옥 씨.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옥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나는 변명할 자격도 없어. 하지만 정말 미안하다. 수연은 한동안 미옥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미 다 잊었어요. 미옥 씨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사세요. 고마워, 수연아. 정말 고마워. 미옥은 그 후로 수연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1년 후 미옥은 혼자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까지 수연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병원 관계자가 전했다. 5년이 흘렀다. 하은이는 이제 8살이 되었고 수연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곳이 됐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셨고 하은이를 무척 아꼈다. 증조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책 읽어요? 오늘은 공주 이야기 읽을까? 좋아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하은이를 안았다. 수연은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하은이가 진짜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어서 다행이었다. 어느 날 수연에게 편지 하나가 왔다. 발신인은 서진우였다. 수연은 한동안 편지를 열지 못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싶었는데 왜 다시 연락을 하는 걸까? 하지만 결국 편지를 열어봤다. 수연아, 갑자기 편지를 써서 미안해. 너한테 연락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 나는 지금 감옥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너와 하은이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처음에는 정말 계산적으로 접근했던 게 맞아. 하지만 너와 함께 지내면서 진짜 감정이 생겼던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내 욕심이 그 감정보다 컸어. 하은이가 이제 많이 컸겠지. 아빠 없이 자라는 게 힘들 텐데. 미안해. 나는 출소해도 너희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내가 나타나면 너희가 다시 상처받을 테니까. 대신 멀리서라도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로. 그리고 정말 미안해. 진우가. 수연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도.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수연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하은이 학교 선생님인 강민수였다. 30대 중반의 따뜻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하은이 교육 상담을 위해 만났는데 점점 개인적인 만남으로 발전했다. 수연 씨, 하은이 정말 밝고 똑똑한 아이예요. 감사해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수연 씨가 잘 키우신 거죠. 민수는 수연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민수의 따뜻한 말에 수연은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은이도 민수를 좋아했다. 엄마, 민수 선생님 정말 좋은 사람 같아. 그래? 왜? 나한테 진짜 친절하게 해줘. 그리고 엄마한테도 좋게 해주고. 수연은 하은이의 말에 웃음이 났다. 수연이 민수와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기뻐했다. 좋은 일이야, 수연아. 하지만 할아버지, 제가 다시 누군가를 믿어도 될까요? 왜 안 되겠어? 나쁜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도 있는 법이야. 할아버지는 수연의 손을 잡았다. 수연아,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과거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평생 혼자 살 필요는 없어. 하지만 하은이도 새로운 아빠가 있으면 좋아할 거야. 그 선생님이 하은이를 잘 대해준다며? 네, 정말 잘 대해줘요. 그럼 됐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봐. 할아버지의 조언에 수연은 마음이 편해졌다.
민수와 만난 지 2년 후 민수는 수연에게 프러포즈했다. 수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장소는 하은이가 다니는 학교 운동장이었다. 하은이도 함께 있었다. 민수 선생님, 저는 수연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하은이도 제 딸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민수는 하은이에게도 물었다. 하은아, 민수 선생님이 너희 가족이 되면 어떨까? 좋아요. 민수 선생님이 우리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은이가 괜찮다면. 네. 좋아요. 하은이의 대답에 수연은 눈물이 났다. 네. 좋아요. 이번에는 정말 순수한 사랑이었다. 계산도 거짓도 없는. 1년 후 수연과 민수는 결혼했다. 이번 결혼식은 정말 따뜻했다.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복해줬다. 할아버지가 수연을 결혼식장까지 데려다 주셨다. 수연아, 이번에는 정말 행복해야 한다. 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하은이는 꽃을 뿌리는 역할을 했다. 엄마, 정말 예뻐요. 고마워, 하은아. 민수는 결혼 서약에서 하은이에게도 약속했다. 하은아, 아빠가 너를 평생 사랑하고 지켜줄게. 네, 아빠. 하은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 결혼 후 수연의 가족은 정말 완전해졌다. 민수는 하은이를 친딸처럼 사랑했다. 그리고 하은이도 민수를 진짜 아빠처럼 따랐다. 아빠, 오늘 숙제 도와주세요. 그래, 우리 딸. 무슨 숙제야? 수학이요. 민수는 하은이와 함께 숙제를 하며 행복해했다. 1년 후 수연과 민수 사이에 아들 준호가 태어났다. 하은이는 동생을 무척 좋아했다. 엄마, 준호가 정말 작고 귀여워요. 그래, 하은이가 누나가 된 거야. 제가 준호 잘 돌봐줄게요. 할아버지도 새로운 증손자를 보고 기뻐하셨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완성됐구나. 네, 할아버지. 한편 진우는 7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하지만 약속대로 수연 앞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멀리서 수연의 근황을 알아봤다. 수연이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우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질투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자신 때문에 상처받은 수연이 다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진우는 조용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진우가 아니었다. 감옥에서의 7년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하은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자신의 출생에 대해 질문했다. 엄마, 제 진짜 아빠는 누구예요? 수연은 이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하은이가 물어보니 대답하기 어려웠다. 하은아, 그건 민수 아빠가 제 진짜 아빠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민수 아빠를 정말 사랑해요. 하은이의 말에 수연은 놀랐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몇 년 전부터요. 친구들이 말해줬어요. 수연은 진실을 말해주기로 결정했다. 하은이가 성숙하게 자란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은아, 내 생물학적 아버지는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 수연은 가능한 한 상처받지 않게 설명했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엄마는 감사해. 엄마. 그리고 민수 아빠는 정말로 너를 사랑해. 피가 안 섞였어도 진짜 아빠야.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민수 아빠가 제 진짜 아빠예요. 그리고 엄마 괜찮아요. 저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자랐거든요. 하은이의 성숙한 대답에 수연은 눈물이 났다. 하은이가 성인이 되고 준호도 고등학생이 될 무렵 수연의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하은이는 엄마를 닮아 디자이너가 되었고 준호는 아빠를 닮아 교사를 꿈꾸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9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셨다. 할아버지, 장수의 비결이 뭐예요? 준호가 물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거지. 저희가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너희들이 있어서 할아버지가 오래 사는 거야. 어느 날 수연은 우연히 진우의 소식을 들었다. 진우는 작은 도시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으며 최근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다고 했다. 이번에는 정말 순수한 사랑이라고 했다.
수연은 그 소식을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진우도 결국 변화한 것 같았다. 하은이가 28살이 되었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 상대는 하은이와 같은 디자인 업계에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그래, 하은아. 엄마도 정말 기뻐. 하은이의 결혼식에서 수연은 감회가 새로웠다. 한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다. 민수가 하은이를 신랑에게 인계해주는 모습을 보며 수연은 정말로 완벽한 가족을 이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연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지? 민수가 말했다. 네, 정말로요. 20년이 더 흘렀다. 수연은 이제 60대가 되었고 할머니가 되었다. 하은이와 준호 모두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다. 할아버지는 100세를 넘기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다. 증조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하은이의 딸 지은이가 말했다. 우리 지은이 덕분이야. 수연은 넓은 거실에서 온 가족이 모인 모습을 바라봤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이렇게 큰 가족에 둘러싸여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엄마, 뭘 그렇게 보세요? 준호가 물었다. 아니야, 그냥.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하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다.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가족. 진우와 미옥이 꿈꿨던 것은 돈이었지만 수연이 얻은 것은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었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 그리고 수연은 확신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따뜻한 봄날처럼 평화로웠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복수는 차갑게 계산되어야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그 긴 악몽이 끝나고 20여 년이 흐른 지금 수연은 깨달았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그들을 법정에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자신이 얻은 것이었다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속임수로 얻을 수 없는 것, 계산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행복. 그것이 수연의 가장 달콤한 복수였다.